자, 그래서 5번 문제에 고객인 위임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재매각 절차에 있어서 종전 매수인에게는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매수 참가 자격을 뭐다 박탈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 신청할 수 없답니다. 이번에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가는 걸 중요시 여겨야 돼요. 있는 전세권은 선순위의 전세권으로서 배당 요구를 신청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배당 요구를 신청하면 경매 매각으로서 소멸해버리는 권리고 이 소멸되는 권리자들은 배당 참가가 다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아가면 되는 거라. 근데 순위가 최고 선순위니까 전세금을 보호받게 된다 안 받게 된다? 받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실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남의 집에 새 들어갈 때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새 들어가잖아? 그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데 전세권 등기하고 새 들어가잖아요. 새 들어갈 때 등기부 띄볼 거 아닙니까? 띄보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만 돼 있고 다른 뭐다 제한 물건이 등기돼 있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깨끗한 집이다 이런 말 하거든. 그런 집에 전세권 등기가 뭐다 1순위로 새 들어가게 되면 전세금을 보호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3번에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매수 신고가 있은 후라 하더라도 경매 신청으로 발생된 압류의 효력은 왜 된다? 소멸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경매 신청을 취하는 언제까지 하면 된다? 언제까지? 매각대금 완납하기 전까지 하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4번에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 기일부터 몇 주 내로 정해야 된다? 일주일 이내로 7일 이내로 결되고 알겠어요? 요 날과 요 날은 며칠? 일주일 이내다 이 말이야. 그 다음 5번에 매수 신청인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뭐를?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는 게 요 말입니다. 매수 신청 보증금을 제공해야 된다 그 소리야. 알겠어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가는 게 뭐 최저 매각 가격의 몇 프로? 10% 알겠습니까? 그렇게 매수 신청 보증을 제공해야 된다 그 소리야. 6번 경매 절차에서 각 채권자들의 배당 순위를 나열한 것이다. 그 순위가 빠른 것부터 빠르게 연결된 것을 내놨는데 이 문제를 갖고 답을 찾을 생각하지 맙시다. 말고 알겠어요? 해설을 봐요. 해설. 어차피 여러분들이 경매 처음 보니까 지금은 해설이 지금 6번이네. 6번이면 12페이지에 있는데 배당 순위를 제가 기억부터 뭐 취역까지 쭉 날 해놨다. 요걸 갖고 그 문제를 구성한 거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빵순위부터 8순위까지 적어놨는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흐름이 중요한 게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제일 먼저 뭐다? 배당 받아가는 채권이 바로 경매 실행 비용이고 그 경매 목적 부동산에 투입한 필요비와 뭐 유익비, 필요비와 유익비 하는 건 그 경매 목적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입한 비용들이죠. 알겠습니까? 이 제일 먼저 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이 1순위라고 되어 있는데 1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액 임차 보전금 중에 일정액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 이런 것들이 무슨 변제권에 해당하는 채권이다?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채권이다 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2순위가 뭐? 당해세에 되어 있잖아. 당해세. 자, 당해세에 가는 글자가 있는데 리얼에 보면은 무슨 세가 있어요? 당해세 이외세 이렇게 되어 있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당해세와 당해세 이외세를 구별해서 다룬다 이 말. 당해세에 가는 거는 그 경매 목적 부동산 그 자체에 부과된 세금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당해세 이외세는 그 목적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이외에, 그래서 뭐 채무자가 부담하는 세금들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라는 거야. 재산세는 그 목적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당해세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당해세와 당해세 이외세는 배당 순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 당해 조세 채권이 선순위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당해세 이외의 조세 채권 중에 저당권, 전세권 등의 설정보다 앞선 글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세 이외의 조세가 국세일 수도 있고 지방세일 수도 있잖아.
그럼 국세는 법정기일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다? 지방세는 과세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법정기일과 과세 기준일을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기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저당권자의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기하고 비교를 해가 앞선 채권이라면 뭐다? 당해세 이외 조세 채권도 먼저 받아간다 이 말이야. 시간의 선으로 따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당해세 이외 조세 채권은 개인 간의 민사 채권과 비교했을 때 시간의 선으로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진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순위의 담보채권에가 확정일자부 있는 임차권이었잖아. 이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도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있잖아. 그럼 담보권자도 우선 변제권 있잖아. 그러면 이 우선 변제권자들은 시간의 순위에 따라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보권자보다 선순위에 앞선, 시간이 앞선 당해세 이외의 조소채권은 먼저 받아간다 이 말. 우리가 봐봐요. 국가채권하고 개인 간의 민사채권하고 경합을 하면 누가 선순위가 되는 거다? 국가채권이 먼저 받아가는 기다 이 말이야. 근데 국가채권 중에서 뭐다? 당해세 이외 조세채권이 있잖아. 당해세 말고. 당해세 이외 조세채권은 요 민사채권하고 시간의 선으로 다타야 된다 안 다타야 된다? 다타야 됩니다. 알겠어요? 법정기일이나 과세기준일이 먼저면은 먼저 받아가는 거야. 무슨 조세는? 당해세 이외 조세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5순위를 봐봐요. 일반 임금 채권 이렇게 돼 있잖아. 6순위는 저당권, 전세권 등의 설정보다 앞선이 아니고 뭐 늦은 조세 채권 가잖아. 요 정도까지 6순위 정도까지만 봐두시면은 배당 순위를 묻는 문제 구성할 때 다 풀린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순위에 일반 채권이 나왔잖아. 일반 채권이 나왔잖아.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봐봐. 주임법에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 채권을 가진 임차권자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 최우선 변제 채권자들은 보정 금액 중에 얼마까지만 일정액까지만 요 금액까지만 최우선 변제하는 거거든. 알겠어요? 우리 대구 광역시 같은 막 6천에 뭐다 2천만 원까지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2천만 원까지만 무슨 변제? 최우선 변제, 그 1순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빼면 4천이 되잖아. 이 4천만 원 무슨 채권이다? 일반 채권이 되는 거야. 8순위로 내려앉아 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보호받기 힘든 상황이 되지. 그래서 요 4천만 원 일반 채권도 무슨 채권으로 순위를 끌어올리자. 우선 변제 채권으로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소액 임차인도 무슨 일자를 받아둔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거야.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요 4천도 무슨 변제권? 우선 변제권이 있게 되는 거야. 순위가 몇 순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4순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런 게다. 자, 그러면 됐고 다시 앞 페이지로 가봅니다. 그러면 6번 문제가 풀려요. 알겠어요? 그 순위가 빠른 것부터 빠르게 연결된 것은 이리 나왔는데, 알겠어요? 1번부터 5번까지 보니까 E가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게 2개, F가 제일 앞에 있는 게 3개잖아. 당연히 E하고 F부터 먼저 봅니다. E는 일반 임금 채권 가는 기고, F는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가잖아. 그러면 E가 먼저다, F가 먼저다. F가 먼저죠. 아까 빵순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F 다음에 이제 A가 나오잖아. 3, 4, 5번이다. F 다음에 A인데 A가 뭐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전금 중 일정 금액이니까 최우선 변제 채권 아닙니까? 그 A 맞네. 그럼 A 다음에 B가 먼저냐, G가 먼저냐, E가 먼저냐. 요걸 따져보면 답이 나오는 거야. B, G, E를 봐요. B는 확정일자 임차보전금이니까 우선 변제 채권이고, G는 뭐예요? 국세중 당해세네. 자, 국세중 당해세가 먼저라요. 확정일자부 임차보전금이 먼저라요. 당해세가 먼저지. 그러면 G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E는 뭐고? 일반 임금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돼본다. 뒤에 거는 볼 것도 없이 답이 돼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4번에 맞춰가 순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자, 7번으로 갑니다. 무슨 매각과 무슨 매각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세매각과 재매각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아까 세매각도 이야기했고 재매각도 이야기했는데 정리합니다. 이렇게 역으로 정리합니다. 재매각이 아니면 전부 다 뭐다? 세매각. 그럼 재매각만 알면 돼. 재매각은 어떤 경우에 재매각이다? 이렇게 공부해.
매각대금 잔금을 안 냈을 때 그때만 뭐다? 재매각. 나머지는 다 뭐다? 세매각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세매각을 실시하는 원인은 몇 가지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1번 뭡니다.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 신고에도 없대. 안 정했대. 그럼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무슨 매각을 명해야 된다? 재매각을 명해야 된다. 대금 안 냈으니까 재매각 하는 거 맞잖아. 2번 세매각 및 재매각 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한다 하는데 장난이 쳤죠. 세매각을 실시하는 원인 중에 유찰이 있었나 없었나? 있었잖아. 유찰에 의해서 세매각을 하게 되면은 저감률을 반영하나 안 하나? 하잖아. 통상 20, 30%. 종전 매각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X1이 돼본다. 그러면 재매각을 실시할 때는 종전 최저 매각 가격과 그 밖의 매각 조건을 똑같이 적용한다는다 합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하나 더 들어둡니다. 재매각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대금을 완납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대금을 완납 안 했다라는 것은 매수인이 매수 신청 보전금을 뭐 하겠다는 뜻이었어요? 포기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럼 매수 신청 보전금이 최저 매각 가격 10%인데 그게 크면 클 수도 있고 뭐다? 작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포기하겠다는 전제하에서 뭐다? 재매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알겠어요? 그러면 재매각을 실시할 때 또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또 빚잔치가 늦어지거든. 그러면 대금을 완납하게끔 강제하는 방법이 뭘까? 재매각을 실시했는데 매수인으로 하여금 대금을 완납해 강제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포기해야 될 매수 신청 보증금 있잖아. 그걸 갖다가 금액을 기합보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재매각을 실시할 때는 특별매각 조건으로 알겠어요? 매수 신청 보증금을 몇 프로로 올려본다? 10%가 아니고 뭐 20%로 올리는 특별매각 조건을 공고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재매각기일을 공고할 때 알겠습니까? 무슨 보증금을? 매수 신청 보증금을 몇 프로로? 2배로 2할로 갑니다. 1할이 10% 아닙니까? 2할로 뭐다? 특별매각 조건을 정해가 공고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 재매각 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은 대금을 완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3번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기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진행이자와 절차 비용을 지급한 때는 재매각 절차를 뭐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뒤늦게 반성하고 이자까지라도 합쳐가지고 지금 낼게요. 가면 재매각 절차를 뭐한다? 취소한다. 그 소리잖아. 언제 전까지? 3일 전까지. 4번에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는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한다? 유찰한다. 그럼 법원은 무슨 기일을 정해야 된다? 재매각이 아니라 뭐 세매각 기일을 정해야 된다. 이 되는 거죠. 5번의 재매각 절차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매수신청 보증금을 최저 매각 가격의 몇 프로로 10분의 2로 10분의 2로 2할로 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방금 제가 설명했죠? 그렇죠. 이 세매각과 재매각을 갖다가 문제 비교해서 묻는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봐봐요.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10월 27일 날 시험 장소에서 눈에 콩깍지 같은 빛이 있는지 세자를 제자로 막 읽고 제자를 세자로 막 읽고 이래. 알겠어요? 짝대기 하나 끝뿐만 죄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지금 민사집행법상으로는 세매각, 재매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옛날에는 심경매, 재경매 이런 용어도 썼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옛날 용어래. 그 다음 8번으로 갑니다. 매각 부동산 위에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뭐 권리 분석에 관한 시험 지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어요? 1번에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과 담보 가등기 권리는 매각이 되면서 뭐 해버린다? 소멸해버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자, 칠판 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권리 분석에 있어서 알겠어요? 이 큰 틀을 좀 잡아놓고 글을 자꾸 읽어봐야 돼요. 알겠어요? 전에도 잠시 이야기했는데 말소 기준 권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를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등기부를 발급받아가 등기부상에 등기된 권리들 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찾았어. 찾았는데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선순위의 권리들 있죠? 선순위의 용익 권리들은 전부 다 뭐 인수입니다. 인수. 근데 아까 한 가지 예외가 있었지. 선순위의 뭐 전세권은 원칙은 뭔데? 인수인데 배당 요구 신청을 하면 매각으로 뭐 해버린다? 소멸해버린다 했어. 알겠습니까? 그럼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의 용익 권리들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임차권, 용익 권리들은 전부 다 뭐 말소 대상이 되는 권리다. 그러니까 이 말소 소멸되는 권리들은 다 배당 절차에 가서 배당받아 가는 거고, 인수되는 권리자들은 누가 인수하는 거다? 매수인이 부담으로 떠안는 거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경매에 있어서 인수되는 권리가 있으면 그 물건은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말소되는 권리밖에 없으면 위험할 거 있다, 없다? 없어. 매수인은 매각대금만 내보면 이 권리들은 뭐다? 부담으로 떠안을 이유 있다, 없다? 없는 기거든. 알겠습니까? 그런 기다. 또 한 가지 더 알아둡니다. 만약에 자기가 경매에 참가했던 그 목적 부동산에 인수되는 권리가 있어. 그럼 부담으로 따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따는 금액을 참작해서 뭐다? 매각 대금 낼 때 채권 상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일단 그럼 여기서 요 물음표를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는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뭐고 그걸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보면 됩니다. 자 봐봐요. 저당권 알지?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까지. 그 다음에 뭐 담보 가등기 알지?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뭐다? 앞선 권리, 알겠어요? 요런 권리들 중에서 가장 앞선 권리가 뭐가 되는 거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이 단어 기억해요. 그 다음, 이 경매 목적 부동산에, 알겠어요? 이런 권리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가장 앞선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이런 권리들 그 자체는 선우를 따질 것도 없이 그 자체로서 다 소멸이야. 그래서 1번 지문 다시 읽어요. 매수인이 대금, 8번에 1번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과 담보 가등기 권리는 매각으로 인해서 뭐한다? 소멸한다. 순위 따질 거 없이 이런 권리들은 그 자체로서 다 뭐한다? 소멸해버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2번에 임차주택이 매각되더라도 보전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 있는 동그라미 칩니다. 임차권은 소멸한다, 한다? 안 합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소멸해버립니다. 보전금액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하는 말은 대항요건을 갖췄다, 안 갖췄다? 갖췄는데 그 대항요건을 언제 전까지 갖췄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갖췄는 임차권자는 보전금액이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 다음 3번에 최고 선순위 전세권으로서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느냐고 있는 경우 했잖아. 아까 나왔네.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했는데 배당 요구를 하면은 매각으로 인해서 만다? 소멸한다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고 경매 문제에서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한 가지 더 알아둡니다. 전세권자는 경매 신청권이 있다, 없다? 있잖아? 민법에서 공부했잖아요. 그게 담보권적 성격도 있다 하잖아. 그런데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권이 있다 하는데 한동 건물의 일부 있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만으로는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 신청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늘 또 고개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민법에서 들어봤구만. 알겠어요? 그 다음 4번에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의 부동산의 인도를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고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바로 무슨 변제권은 없다? 우선 변제권은 없다라는 소리야. 그러나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5번에 경매 부동산 관련 법정 지상권은 그 성립 순위에 관계없이 항상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라는 거야. 법정 지상권은 매수인에게 항상 뭐? 인수되는 권리.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부동산이냐 성립되지 않는 부동산이냐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민법 시험에서도 법정 지상권의 성립에 관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잘 나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9번 문제로 갑니다. 매각 부동산 위에 권리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담보 목적이 아닌 최고 선순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가 아닙니다.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최고 선순위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 그랬잖아. 알겠습니까? 담보 가등기는 요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거는 순위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다 뭐 해버린다? 소멸해버린다 그랬잖아. 알겠습니까? 경매에 있어서는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과 같이 취급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2번 압류 채권자의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알겠어요?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해놨어.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가만 선순위가 후순위가? 후순위잖아요. 그러면 매각으로 우회되노? 소멸돼야 된다 했는데 되지 않는다까지 틀려버렸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3번 전세권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만으로는 경매 신청할 수 없으며 건물 전체를 위한 전세권이어야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4번 저당권과 가압류한 채권의 순위는 가압류한 채권과 저당권의 순위는 가압류한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은 동순위가 됩니다. 알겠어요? 가압류 채권은 채권이고 저당권은 물권이잖아. 그런데 이게 물권이 채권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고 뭐다? 동순위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채권 금액 비율에 따라서 뭐 하게 되는 거다? 안분 배당하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동순위의 권리자들 사이에서는 뭐다? 채권 금액 비율에 따라서 무슨 배당? 안분 배당을 하는 거다. 가압류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등기가 되면은 이 가압류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무슨 순위? 동순위 된다 말이야. 알겠어요? 동순위. 그러면 저당권이 먼저 등기가 되고 그 이후에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뭐다? 당연히 뭐다? 저당권자가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권리분석 관련되어 있는 지문들이 출제 빈도는 아까 경매 절차와 관련된 문제보다는 빈도가 좀 낮아요. 알겠어요? 이 권리분석 관련된 시험 문제 내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판례를 많이 검토를 해야 문제 출제 오류를 없앨 수 있거든. 그 출제하시는 분들이 검토할 게 너무 많아가 뭐다? 때려쳐버라. 뭐 묻자? 절차와 관련된 거 묻자. 이리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기출문제를 쭉 모아봐도 절차와 관련된 경매 문제가 거의 80% 이상이에요. 이때까지 경매와 관련된 문제를 다 모아보면. 알겠어요? 그 다음에 5번에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저당권의 순위는 임차권자의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일과 저당권 설정일의 뭐다? 선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확정일자부 임차권자.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알겠어요? 이 문장대로. A라는 임차권자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B라는 저당권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대항요건으로 이사를 했을 거고, 뭐다? 전입신고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확정일자도 받았다. 이 말이지. 그렇죠? 이 사람은 등기를, 저당권 등기를 했을 거다, 안 했을 거다? 했을 거다. 등기를 5일날 했어요. 그래서 이 임차권자가 이사를 5일날 했어요. 전입신고도 5일날 했어요. 그 바쁜 와중에 뭐다? 전입신고도 하러 가는 김에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자, 이 A 임차권자와 B 저당권자의 권리 순위는 누가 선순위가 되는 거다? 저당권자가 선순위가 되는 거다. 어떻게 따지면 되느냐? 이 사람의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일이 언제예요? 등기 한때잖아. 맞죠? 이 사람의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일은 언제라요? 효력 발생일은? 효력 발생일은 언제라요? 6일 0시부터죠. 알겠어요? 왜 이리 물으면은 이렇게 답하면 돼요. 알겠어요? 이사와 전입신고를 며칠 하는 바람에 이사와 전입신고를 며칠 하는 바람에
5일날 하는 바람에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는 거다? 6일 0시부터 발생하는 거거든. 그래서 확정일자는 5일날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은 언제? 6일 0시부터인 거야. 그럼 누가 더 선순위고? 요 사람이 더 선순위가 되는 거다. 이 사람의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 시점하고 이 사람의 등기일하고 시간의 선호에 따라서 판단한다라는 소리야. 그 문장이. 알겠습니까? 됐고. 10번에 경매에 있어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닌 것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닌 것은, 그 말은 배당 요구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권리자를 찾아라라는 거잖아. 답이 몇 번? 아까 제가 주임법이든 상임법이든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는 임차권자들은 뭐다?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답이 5번이잖아. 알겠습니까? 그 1번, 2번, 3번의 권리자들은 다 뭐다? 배당 요구 신청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에 속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중개사 시험에서 이렇게 10번 문제처럼 낼 가능성은 없어요. 없는데 5번 내용을 시험 지문으로 끼워 넣을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11번 법원 경매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했는데 1. 법원은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력이 생긴 때부터 일주일 이내 결정하여 공고하되 그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야 된다. 아까 설명했죠? 요리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2번 최초의 매각기일은 공고로부터 14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하게 되며 이 말은 최초의 매각기일 공고는 매각기일 14일 이전까지 해야 된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 알겠어요? 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매각기일부터 일주일 내로 매각 결정기일을 함께 정하여 공고합니다. 맞죠? 그 다음 3번 법원은 매각 결정기일에 이해관계는 의견을 들은 후에 매각을 허가할 것인가 불허가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매각 허브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는 뭐 할 수 있다?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4번 매수인은 매각 허가 결정이 선고된 후에는 매각 부동산의 무슨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관리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대금 완납 후에는 무슨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인도 명령은 대금 완납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대금 완납 후 몇 월 이내에 신청한다? 6월 이내에. 근데 관리 명령 하는 건 제가 설명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때까지 시험에 나온 적도 없어요. 근데 매각 허가 결정이 선고됐잖아? 대금 완납이 아니고 매각 허가 결정이 선고됐잖아. 이때? 알겠어요? 이때 되고 나면은 알겠어요? 항고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매각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매각 허가 결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항고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각이 확정되고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인 사람 아이가. 그렇죠? 그런데 이 매각 허가 결정이 난 상태에서 현재 그 목적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입자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그 세입자 입장이 돼봐요. 아이고 내가 새들어 사는 이 집이 이제 경매로 딴 사람한테 넘어갔다 하는데 내가 여기서 더 붙어 살겠나? 벽 다 부숴버리는 거야. 빵꾸 내쁘고. 무슨 소리, 내 집이 아이고 이제 쫓겨날 예정인데.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면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장차 소유자가 될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소유할 예정인 그 매각 부동산을 뭐다?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뭐다?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원에다가 무슨 신청할 수 있는 거다? 관리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언제 후에 할 수 있는 거다? 매각 결정이 선고된 후에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5번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에 제기한 즉시 항고가 기각된 때는 보정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한다 뭐한다? 뭐한다. 채무자 또는 소유자 이외의 자가 제기한 항고가 기각되면 받을 수 있지만.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용어 하나를 알아둬야 12번 문제가 또 제대로 잘 풀립니다. 알겠어요? 5번 지문에 11번의 5번 지문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이런 말을 써놨어. 채무자하고 소유자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그 경매 목적 부동산의 채무자, 소유자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강제경매, 임의경매로 갑니다.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무자와 소유자는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자가 신청하는 경매잖아. 그럼 임의경매에서는 채무자나 소유자가 뭐 다를 수도 있다라는 소리야. 물상보정제도 때문에. 알겠습니까? 물상보정인은 소유자잖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주채무자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까?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이왕 생각나는 김에 하다 보니 생각난다. 여러분들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자는 아까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나? 없다 그랬나? 없다 그랬잖아요. 담보권자 아니잖아. 집행권한이 없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그 확정일자부 임차권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임차주택을 경매 신청하려고 하면 우야 되노? 우야 되노? 집행권한을 확보하면 된다라는 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알겠어요?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집행권을 확보해가 집행권한에 기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는, 알겠어요? 강제경매 신청하기 위해서 집을 비워줘야 된다, 안 비워준다? 안 비워주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게 주임법에서 공부를 한 기다.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됐고 12번 봐봐. 법원 경매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자가 아닌 자. 그럼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라는 소리잖아.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는 소리잖아. 1번 봐봐. 채무자의 가족 또는 임의경매의 경우 물상보정인. 이게 답이죠. 그렇죠. 채무자의 가족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버지가 빚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이 날아가게 되는데 자식이라도 입찰에 참가해가 뭐다 집을 건져야 된다. 건져야 될 거 아닌가 봐. 알겠습니까? 강제경매에 있어서 소유자는 바로 채무자죠. 빚이나 갚지 뭘 입찰에 참가해. 알겠어요? 그러면 3번 채무자도 당연하고요. 못 참가. 4번에 재매각 시 종전 매수인 아까 매수의 책임을 위반한 책임을 문다 그랬잖아. 알겠어요? 그 다음 경매 입찰 방해 등 매각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입찰에 참가한다 뭐한다? 뭐합니다. 민사집행법상 입찰 참가 자격이 없어요. 요것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행위도 겸업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지방법원에다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되는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의 결격사유하는 게 있거든. 그 결격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5번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인데 5번에 해당돼 벌써. 개업공인중개사인데 5번에 해당돼 벌써. 알겠어요? 그러면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소리라. 왜? 결과적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입찰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래서 5번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도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13번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매가 마무리되고 공인중개사 법령의 종합문제예요. 종합문제. 전부 다 옳은 것은 이리 물었지 뭘 물었는지는 모르잖아. 찌끄러기들 다 모아가 한 문제씩 구성한 것들이에요. 알겠어요?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공인중개사 법령 전반을 한번 또 복습해보고 9회로 또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1번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죠?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이리 물으면 이렇게 답을 하면은 제일 정확하게 법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 규정, 즉 등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등록 규정을 적용 배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왜 없어요? 이리 물으면 이중소속이 되므로 가면 되고 3번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읽어줄게요.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가 아니고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요건 규정이 있어요. 취소 처분은 통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정지 처분은 통지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거는 왜 자주 내느냐 하면은 취소 처분은 왜 통지 규정이 있느냐 하면은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 자격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자격시험의 실시권자들인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다 알려줘야 한다, 안 알려준다? 알려주라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봐봐라.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으로 문제 넘어오니까 봐봐요. 그래도 고개 끄덕거리는 숫자가 많잖아. 3번이나 들어놓겠네. 근데 경매 쪽은 이제 처음 조금 듣고 하니까 전부 다 새로운 내용만 하는 거다. 알겠어요? 조신하게 메모하기 바쁜데 공인중개사 법령은 제가 강의하도 고개 끄덕끄덕거리는 사람이 많이 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많이 자주 하면은 이거는 뭐야 합격하게 돼 있어. 알겠어요? 4번 등록의 결격사유 중하면 12가지 중에 이 소리죠.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하는 것도 결격사유로 있잖아. 그 결격사유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서 공부를 했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5번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은 뭐로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요래야 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 정지는 기준은 3개월짜리냐 1개월짜리냐 6개월짜리냐 이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자격정지 기준도 마찬가지죠. 근데 과태료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거는 외워두자 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외워두자 그랬습니다. 14번 틀린 것은 1.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뭐하고는 제외하고는 그러면 3+1을 제외하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겁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네. 자, 그럼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나 다르나를 묻고 있는데 아마 우리의 머릿속에 중개대상물의 범위부터 먼저 떠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잡아봐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으로서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여기 중개대상물의 범위잖아. 근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겠어. 그러면 3+1 요걸 빼고 나머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누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아이가 이 세 사람의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 다 같나 다르나? 다 같잖아. 이 종별에 따라서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가 다르나? 같잖아요. 그러면 같다 했나 다르다 했나? 같다 했네. 오지. 알겠어요? 차근차근 생각을 떨리면 돼.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나 다르나를 물었으니까 일단 중개대상물의 범위부터 떨리보고 이렇게 떨리보고 그러면 이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했으니까 3+1 특수법인을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누구? 이 세 사람 아이가 이 세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게 있나? 없잖아요. 그럼 요걸 요렇게 물었는데 국어를 바꾸겠습니다. 1번 문장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1번 문장을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국어를.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는 맞아 맞아? 맞지?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할 수 없다. OX. X. X 아이고 X. 이 사람도 이거 중개할 수 있나 없나? 여기 있잖아.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은데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함정을 파가 유도를 했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하면서 슬쩍 유도해.
그 자격증이 없으니까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뭔지도 잘 모를 끼인데 중개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3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지켜야 된다.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 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 등록한 자에게 승계됩니까? 처분일로부터 1년간입니까? 처분일로부터. 그래서 틀려버렸다 이 말이야. 고기 파묻히가 눈에 비인다 안 빈다? 안 빈다라는 소리잖아요. 그게 잘 안 비니까 딴 데서 답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비니까 찍어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건 봐봐요. 폐업일부터 1년간, 처분일부터 1년간. 여러분들은 1년간 가는 글자만 자꾸 외우려고 달리들지 무슨 날부터 1년간 가는 거 그런 걸 자꾸 띠내 삐린다 이 말이야. 공부할 때부터 습관을 들여야 돼. 알겠어요?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 즉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5죠. 그렇죠.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 할 수 있다. 15번 옳은 것은 인데 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고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사무소를 둘 수 있나 없나? 없잖아. 1등록 1사무소 원칙, 2중사무소 금지 되잖아요. 3번 공인중개사는 누구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OX, X, 왜 X? 양도 대여는 금지인데 알겠어요?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허가를 해도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가는 말은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 공부를 안 했는 수험생들이 틀리라고. 알겠어요? 그 다음 4번에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죠. 알겠어요?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거래 당사자가 누구에게?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무자격자라고 요 무자격자라고 쓰는 요 단어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을 말해. 사실은 그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되죠. 그런데 그 처벌 대상이 되는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한테 의뢰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쥐만 손해지 뭐. 알겠어요? 16번 옳은 것은 1.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과다하지 않은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도 무효이다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우연한 기회에 단 1의 거래 행위를 중개했으니까 중개를 업으로 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다. 업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중개 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자격자가 등록도 하지 않았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고객인 의뢰인과 보수 지급 약정한 거는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2번 지역농협이 중개업을 하는 때도 얼마 이상의 보정 설정해야 된다? 1천만 원 이상. 알겠습니까? 그 2천만 원 했기 때문에 틀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1천을 2천으로 바꾸니까 유치하다 안 유치하다? 유치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전에 가면 이런 케이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유치하게 느끼지만은 실제로 이건 유치한 출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왜 이 숫자를 갖고 이렇게 1천인데 2천으로 바꿨느냐 하면은 옛날 법은 2천이었다, 1천이었다. 2천이었거든. 알겠습니까? 그 법에 개정된 상황을 물은 거기 때문에 유치한 장난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옛날 법의 내용을 모르니까 유치하다고 보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왜 이런 게 옛날 법의 내용을 왜 내느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5년 전에 공부를 했는데, 이제 중개사 시험 공부 안 하다가 원래 갑자기 시험이나 한번 치볼까 하는데 5년 전에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안 했다? 했는데 떨어졌어. 그 5년 동안 또 쉬었어. 그런데 시험이나 한번 치보지 하면서 들어가는데 덜커덕 또 합격시키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법 바뀐 줄도 모르고 그냥 옛날 기준으로 답 처리하는 사람은 떨자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개업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들이 있잖아. 법이 개정되는 상황은 늘 뭐다 점검하면서 메모해놔야 한다, 안 한다? 해놔야 되는 거야. 정리해둬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스크럽을 해둬도 좋고, 알겠어요? 메모를 해둬도 좋고, 해놔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 벌기 바빠가 그렇게 한다는다? 안 하거든. 안 하거든. 그래서, 알겠어요? 무슨 교육제도가 만들어진 거다? 연수교육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연수교육의 내용이 뭐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안 돼 있나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도 공부를 안 해서. 알겠어요? 여러분 변호사들 연수교육 받는 거 봤어요? 안 봤잖아. 그 사람들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법제도 바뀌는 거 다 점검해. 근데 우리 중개사 자격증 딴 사람은 자기의 업무 수행하는 법제도의 변경사항을 스스로 점검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무슨 소리. 그러니까 결국 뭐라 해야 되나? 자업자득이라 해야 되나? 그렇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뭐다? 계속 개업해가 중개하면서도 법제도의 변경사항을 계속 숙지하고 활용하고 이런 게 인정되면 연수교육 할 필요 있나? 없잖아요. 알겠어요? 그런 게 되면. 그 여러분들 영어받다가 연수교육 이틀 받으려고 해봐요. 짜증난다, 안 난다? 짜증나요. 이틀 받으려고 하면. 그것이. 집합교육 할 때는 이틀 받아야 되거든. 몇 시간이기 때문에. 외워야 되잖아요.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잖아. 그럼 12시간 해도 하루에 12시간 수업하나? 뭐하지? 최대 길어봤자 8시간밖에 더 하나. 그러면 4시간 때문에 다음날 이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무슨 소리지? 한참 돈 벌기 바쁜데 오늘 계약서 하나 책을 작성해야 되는데 계약 건수가 하나 있는데 연수교육 받으러 간다 해봐요. 그러세요. 그 연수교육 제도가 여러분들한테 있는 게 사실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개업해가. 그 다음 알겠어요. 어디가 빗노? 몇 번 하다가? 16번에 3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로부터 몇 년이 경과해야 회수할 수 있다. 3년이 경과해야 회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3년 내내 회수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 이것도 숫자 갖고 장난쳤지만은 이건 숫자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탁의 방법으로 보정 설정한 경우에는 회수 제한이 있다라는 그게 중요한 게거든. 알겠습니까? 4번 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라 하여금 자금을 투자케 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등록증 대여라고 보면 된다는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것만 갖고도 등록증 대여다, 자격증 대여다 이렇게 보면 투자를 우회하노. 중개업하는 사람한테는 투자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1월 달에. 여러분들이 돈만 벌 목적이라면 중개사 자격증 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돈만 벌 목적이라면. 왜 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업을 잘 하겠다 싶은 사람한테 투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사무실 차림 비용 다 대줄게. 알겠습니까? 네 자격증 땄으니까 네 이름으로 등록해라. 그래 네 사무실처럼 영업해라 이 말이야. 근데 영업해가 수익이 생겼잖아? 수익이 생겼으면은 니는 돈 한 푼도 안 들일 수 있겠네. 내가 투자한 금액을 네가 보상을 해야 될까 이거. 그래서 영업 수익의 30%, 40%, 50%는 뭐다 내한테 가져와 가면 되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럼 돈 투자해가 뭐다 투자한 대가로 그냥 돈 버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 투자한 사람은 중개 업무에 종사한다는다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 대신 돈은 버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런 게다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겠어요? 돈 좀 벌겠다 싶으면 니하고는 빠이빠이다 하고 헤어져 보지 투자자하고. 알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투자자가 생기는 거죠. 내가 자격증을 땄는데 나는 중개할 생각이 없어. 근데 나는 돈이 많아. 중개할 생각도 없고 자격증이 있고. 근데 자격증 못 땄어. 근데 중개업을 잘 할 것 같아. 돈이 없어. 그럼 내가 사무실 처리가 돈도 내가 다 댈게. 당신은 와가 일만 해라 이 말이에요. 버는 돈은 내가 다 가져가고 당신은 월급만 받아가고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게 자격증 대여가 되는 거예요. 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일을 다 시킨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이건 정의 대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됐고, 5번 지문. 분사무소 한 개를 설치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 공탁만을 하는 경우라면은 그 공탁금은 총 얼마 이상을 공탁해야 된다? 3억 이상을 공탁해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에 2억 이상 돼 있을 건데 분사무소 한 개만 설치하니까 한 개 설치할 때마다 추가로 1억 원 이상을 공탁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 다음 뒷페이지 갑니다. 17번 중개계약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는데 1. 전속중개계약서 하는 별지 15서식 있죠? 그 서식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한다는다. 하고 뭐다 성명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중개계약서의 당사자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잖아. 2번 공동상속 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유무를 확인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공유로 되잖아요. 공유. 공동상속일 때는. 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 처분하는 행위를 중개할 때는. 3번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원서식이죠. 권리관계와 승강기 유무는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해놨는데 승강기는 기본 확인사항이라요? 세부 확인사항이라요? 세부 확인사항이다. 그것 때문에도 틀렸지만은 권리관계 있죠. 권리관계. 이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된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사항이지만은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는 무슨 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거든. 이리저리 틀린 겁니다. 그래서 4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의뢰는 중개 보수의 50%라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중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는 전속중개계약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불하지는 않는데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은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점이 무슨 중개계약과 차이점이다? 독점 중개계약과 차이점이다 그랬고 5번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상 신고대상에는 주택의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가격도 뭐 된다? 포함된다 하는데 이것도 X입니다. 틀렸습니다. 답 2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야, 요거 한 가지 알아두면 됩니다. 현재 우리 법제도에서는 요 제도는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제도는 있다 없다? 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 있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제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폐지되고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주택거래 신고제도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어요? 옛날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와 주택거래 신고제도가 두 제도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한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주택거래 신고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주택거래 신고제도가 없다라는 것은 이 제도가 없다는 거야. 주택거래 신고 지역 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있었어. 옛날에 대구도 강남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뭐다? 주택거래 신고 지역으로 지정된 바가 있고 서울 강남 상구도 주택거래 신고 지역으로 뭐 지정된 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거는 주택에 그것도 아파트인 공동주택에 안에서만 실거래가 신고하는 제도가 따로 있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제도와 이 제도와 같이 있었는데 이 제도는 이 제도에 대한 무슨 규정이다? 특별 규정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주택거래 신고 제도가 지금은 폐지되고 없어요. 그래서 5번도 틀린 거 처리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투기 과열지구 가는 거는 주택거래 신고 제도하고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18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은 O다 X다? 뭐 시간이 오래 걸리노? 나는 O다. 알겠어요? 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3번만 빼고 다 기억이 들어가네. 기억이 4군데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출제위원회 상식적으로도 3번 디귿 리얼을 답으로 하겠나? 1, 2, 4, 5번 중에 답이겠지. 알겠어요? 기억은 5야.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뭐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맞네. 알겠어요? 근데 1번도 2번도 4번도 5번도 보니까 니은이 2개 들어가 있고 디귿이 3개나 들어가 있네. 그럼 디귿은 5야. 알겠어요? 그러면 니은을 봅니다.
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완성 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설명하면 되고 관계증서 사본 등을 교부할 의무까지는 없다는데 틀려버렸죠. 설명도 하고 뭐 정서 사본도 교부 구두로만 설명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니은은 틀렸고 디귿은 오니까 뭐 답이 몇 번이고 2번이네 뭐 자동적으로. 그렇죠. 디귿 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된다. 오네. 그렇죠. 2주일에 1회 이상. 맞죠? 일주일에 2회 이상이야. 이거. 구두 또는 문서가 아니고 문서로서. 맞죠? 리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일반 중개계약서는 몇 년간 보존해야 된다? 뭐 5년간이라. 알겠어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기간 몇 년간 보존해라 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어요.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거래계약서 사본은 5년간, 확인설명서 사본도 3년간 가는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요. 거의 틀려버린 거다. 알겠어요. 근데 5년이라고 보고 X한 것도 뭐다? 운이잖아요. 어찌됐든 틀린 거 맞추긴 맞췄네. 근데 이게 문제인 거야. 봐봐요. 우리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안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뭐 해도 운으로 찍든 뭐 했든 간에 자격증만 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알겠어요? 공부를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글자 표현만 바꿔보면 또 틀려. 아는 것도.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을 갈 때 제대로 된 길을 통해서 가야, 알겠어요? 지문의 표현을 어떻게 바꾸더라도 다 응용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저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말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알겠어요? 그 다음 됐고 19번 알았어요. 20번까지 하고 쉬었다 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설명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놨어요. 협회에 지분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두는 경우에는 지분에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인가를 받아야 한다. 까지 틀려버렸어. 알겠어요. 그러면 지회를 두면은 누구한테 신고하는 거다?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다. 시군구청에다가.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사본을 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근데 사본 게시해가 되겠나? 원본 게시해야 되지. 알았어요. 틀렸죠.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는 장관의 지정을 뭐 받아야 한다. 해놨습니다. 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를 거래정보사업자잖아. 알겠습니까? 공제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뭐를 받는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지도감독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 답이 이게 두 개로 처리하는 거는 맞는데 알겠어요? 이거는 만약에 5번 시험에 세 번째 점 있죠. 세 번째 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요 지문이 그대로 나오잖아. 그대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오라고 해줘요. 오라고 해주라 이 말이야. 이 문제도 오라고 해줬잖아. 그래서 답이 두 개 됐잖아. 그런데 이게 이의 신청하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거기 틀렸다고 보면 옳은 것은 몇 개 뿌이다. 한 개 뿌이다. 이렇게 이의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뭐냐면은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는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국어가 참 그래서 어려운 건데 내가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고 싶어요. 장관으로부터 지정 안 받고도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말이 100% 오라면 뭐다? 지정 안 받고는 정보망 설치 운영한다 뭐한다? 뭐 한다는 소리가 되거든. 우리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있고 뭐 지정 안 받은 사업자가 있는데 안 받은 사업자도 정보망 설치 운영하는 사업 하나 안 하나? 하는 거거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신청이 충분히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문한 거 이 문장이 그대로 나오면 오로 처리하시라라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이 신청해봤자 출제 측에서 뭐다 방어를 한다. 안 받아주려고. 그 방어할 수 있는 단어가 문제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뭔 소리냐면, 자, 봅니다. 이게 이런 의미가 있거든. 자, A라는 사업자, 거래정보 사업자가 있고, B라는 거래정보 사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A는 지정받았어. B는 지정 안 받았어. 그것이요. 근데 우리 논리대로라면은 이 지정받은 사업자는 정보망 설치 운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요도 정보망 설치 운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정보망 있겠지? 이 정보망은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한 정보망이지. 잘 봐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가리키는 정보망인 거야. 이거는. 그러면 요 정보망 있지? 요 정보망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가리키는 정보망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 말은 무엇이냐? 요 정보망 사업은 누구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장관의 지도 감독 대상이 되는 정보망인데 요 정보망은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이 아니라서 장관의 지도 감독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거래정보망 사업자 내지 거래정보망이라는 것은 다 뭐를 받은 걸 전제로 가리키는 거다. 지정받은 걸 전제로 가리키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의 공인중개사 법령상 요 단어 때문에 이 신청에도 방어가 가능해진다. 이 말이야. 그럼 안 받아줬으면 여러분들만 손해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요 그대로 나오면 하시라 이 말이야. 그럼 만약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하는 글자가 문제 없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뭐 이렇게 내버리면은 이거는 이 신청했을 때 방어할 장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20번 문제로 갑니다. 중개업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은 1.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중개보수로 바꿔 읽으면 됩니다.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도 이것도 중개업이다 중개업 아니다? 중개업이다. 부수적인 중개업이지 뭐. 알겠어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전세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 그가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받음으로 A여가 아니고 대여입니다. 오타네. 대여받음으로써 대부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다 안 한다? 제한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판례를 공부할 때 이렇게도 읽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중개한 경우에만 뭐다?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야 되지 자신이 중개하지도 않은 건에 대한 뭐다? 거래계약서 등을 함부로 작성 교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표현도 읽었을 거다. 그 판례죠. 3번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 기준을 적용받는다 말한다. 받아서 등록까지 하고서 중개업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리 물으면 이렇게 답하면 돼요. 변호사라는 사람은 지역녹음이나 산림조합처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답하면 되고 그 다음 4번에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업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거래를 중개한 자가 당사자들에게서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업이다 업 아니다? 아니다. 업 아니다. 업 아니니까 무등록 상태에서 했다 하더라도 무등록 중개일 뿐이지 무등록 중개 업은 아니니까 처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틀려버렸어요. 그렇지? 무등록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리 된다 말이야. 자, 쉬었다가 이제 또 나머지 처리를 합시다. 그렇지?